목소리 200회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북콘서트 주제가요, 클래시컬 뮤직입니다. 네. 모차르트가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일반인들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채 즐거워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거리의 마부들도 이 곡들을 휘파람으로 불 수 있다. 즉흥 연주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즉흥 연주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거는 대본이 없는 건데. 네. Liebe dich so, wie du mich am Abend und am Morgen. Noch war kein Tag, wo du und ich nicht teilten unsere Sorgen. Auch waren sie für dich und mich geteilt Leid zu ertragen. Du tröstetest im Kummer mich, ich weint in deine Klagen, in deine Klagen. Drum Gottes Segen über mir, du meines Lebens Freude. Gott schütze dich, erhalt dich mir, schütz und erhalt uns beide. Gott schütze dich, erhalt dich mir, schütz und erhalt uns beide. Erhalt uns beide. Erhalt uns beide. 네. 바리톤 공병호 성악가의 목소리로 베이토벤의 이힐리베디히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그러면 우리 공병호 선생님 직접 자기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국립전남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바리톤 공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미롭게 저희 이불을 열어주셔가지고요. 들으면서 이렇게 막 설렜어요, 저는. 어떠셨어요, 이 선생님? 네, 공 선생님 노래 아름다운 노래 참 잘 들었고 특히 이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바리톤이신데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미성이세요. 과찬이십니다. 선생님 나오신 오페라 좀 마술피리의 파파게노 같은 다소 코믹한 역도 하시고 베르디 돈 카를로스의 비극적인 역할, 라트라비아타의 그 아버지 제르몽 역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정말 자연스레 소화하시는 걸 보고 인간성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있으신 훌륭한 음악가시구나 평소에 생각했는데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완전 극찬을 해주셨는데 조재훈 선생님은 어떤 평을 해주실지 궁금해요.
평이라뇨. 제가 피아니스트로서 기악에서는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음악에서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 좋은 사람, 성악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무리 피아노를 열심히 이렇게 쳐도 오페라에서 한 음을 이렇게 멋지게 하고 나면 그 게임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부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즐기면서 네. 봤습니다. 대리만족했습니다. 아니 근데요, 공 선생님은 바리톤인데 너무 잘생기시지 않으셨어요? 원래 바리톤 역할이 남녀 주인공 사랑 회방 놓고 막 그 연인 뺏고 막 그러는 역이 많은데 그 돈조바니도 바리톤입니다. 외모가 혹시 방해가 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뭐 들고. 그거에 맞게 또 분장을 하니까요. 아, 예. 네.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에 대해서 성악가로서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성악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모차르트라는 작곡자가 훨씬 더 성악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베토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성악곡을 많이 작곡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공병호 선생님한테 특별하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글쎄 유럽에 가서 처음 이제 데뷔를 할 때 꼬지판투 때 굴리엘모라는 역할로 모차르트 작곡인데요. 그래서 데뷔를 했어요. 학창 시절 때 정말 뭐 아주 정말 그 사각형처럼 딱 맞춰가지고 음악을 잘 준비해서 갔는데 그때 지휘자가 저희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차르트가 그 프라하에서 이제 피가로의 결혼을 마치고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너무너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자기 오늘 공연이 케루비노 때문에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케루비노가 잘했는데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 물어보니까 너무 음악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천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모차르트의 음악 속에서는 정말 루바토도 있고 그 정확한 그 가사에 따른 그 어떤 크레셴도와 목적이 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쩌면 약간 우리나라 동양적인 그 비어 있는 여백의 미가 살아있는 그런 어떤 음악이고 그거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자기가 천재적으로 작곡을 했는데 그걸 너무 그 케르비노가 노소피우 코사손 코사파초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불러버려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천재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너도 그런 식으로 모차르트가 주는 어떤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음악은 정말 더욱더 여유 있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악가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좀 여유 있게. 그러나 늘 무대는 떨리죠. 사실 이제 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품으로서 이렇게 청중들과 많이 만나지만 이런 자리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사실 처음이에요. 처음이세요? 예. 네,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일단은 그 200회 특집에 클래식으로 선정을 해주시고 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까운 데서 정말 마치 하우스 콘서트를 하듯이 이렇게 같이 피드백도 너무 빠르시고 하니까 정말 저 노래 부를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렇게 좀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무대에서 자주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제 공병호 선생님 떠나보내 드려야 될 시간이 있고요. 떠나보내 드리면 좀 여유 있게 생활하시고 더 아름다운 여운이 있는 음악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멋진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죠. 네, 책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오늘 클래시컬 뮤직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TBS TV 책방 북콘서트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아직도 왜 모차르트, 베이토벤인가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2부에서는 악성, 음악의 성인이란 뜻이겠죠. 악성 베이토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재욱 선생님께서 음반을 내셨어요. 첫 음반이었나요? 첫 음반은 아니고요. 예. 이 스튜디오 리코딩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 나온 음반이 영국에서 하나 발매가 되었는데 네. 라이브였어요. 아, 계획이 없었던 음반이 거기에 그 음반사의 사장님이 계셨다가 좋다고 내자 그래서 우연히 내게 된 거고요. 요번에 일부러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녹음 작업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베토벤이었죠. 네. 예, 어떻게 베토벤을 정하셨어요? 그 피아노 곡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그 음반은 한 80분, 길어봤자 8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담을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그
이 처음으로 하는 녹음이고 처음에 할 때는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내면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베이토벤의 음악을 도전을 하자. 사실 베이토벤의 음악을 도전하는 것이 다른 작곡가들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제 자신한테 도전장을 낸 셈이 되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고 내가 이 음악가로서 어디쯤까지 와 있는지 직면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토벤 골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 오늘 뜻깊은 날인데요. 한 연주자가 그냥 공연 연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녹음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무게감을 주는 건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좀 특히 의미가 있었고 더더욱 오늘의 프로그램과 성격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우리 이채훈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겨서 자, 아까 모차르트 처음 스타트가 모차르트도 천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프로그램에서. 근데 베이토벤도 천재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천재란 말이 시민계층의 등장과 함께 생겨난 말인데요. 모차르트가 그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전 유럽에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제2 모차르트를 뭐 만들자는 욕구가 상당히 여러 사람들한테 있었는데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 베토벤도 이제 그런 욕구를 가졌죠. 베토벤이 할아버지도 루트비 베토벤 이름이 같았는데 그 보온 궁정 악장이었어요. 그냥 유능한 음악가였고 베토벤이 평생 존경했죠. 근데 그 아들 요한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자리를 이을 걸로 생각했는데 잊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뛰어난 테너이긴 했는데 아무튼 그 자리를 못 차지하니까 이 사람이 실에 빠져갖고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집안을 잘 안 돌보고. 그 베토벤의 어린 시절은 실에 빠진 아버지의 어떤 대리 욕구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죠. 그래서 술 취해서 들어와서 애가 자고 있으면 두들 깨워서 또 연습 더 해라 그러고 기대만큼 안 하면 때리거나 밥을 굶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술 취해서 길에 널브러져 잔 적도 있어요. 어린 베토벤이 가서 그냥 끌어오고 야경꿀이 잡아가려고 그러면 막 결사적으로 뜯어서 또 아버지 데리고 오고 참 아버지 기억이 착잡했을 겁니다. 훗날 다른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베토벤이 굉장히 역정을 냈는데 자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반대로 어머니에 대해서는 늘 따뜻하게 추억했고 그리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나는 누구보다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베토벤은 나이를 하나 어리게 깎아서 이제 연주회를 시켰어요. 6살 때 이제 7살 때 6살에 속여서 이제 했는데 모차르트만큼 하지 못했죠. 예. 모차르트만한 재능은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스승 고향의 스승 네페라는 분이 얘는 계속 꾸준히 가르치면 제2 모차르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2 모차르트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신동으로서의 모차르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빈 음악계의 왕자로서의 모차르트는 베토벤이 이어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대기만성형으로 그렇죠. 이해해도 될 것 같네요. 네. 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의 트라우마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좀 작품으로도 좀 연결된 게 좀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직접 나타난 거는 저는 떠오르지 않는데요. 평생 고뇌와 씨름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음악가로서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청각 상실. 그다음에 그 나폴레옹으로 대표되는 그 혁명에 열광했지만 그것이 이제 좌절되고 보수화되는 어떤 세태에 대한 실망. 그런 것들이 음악에 계속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 중에 대표적인 5번 운명이나 9번 환희송가는 고뇌를 넘어 환희로 가는 베토벤의 평생 슬로건을 반영하고 있죠. 어떤 고뇌 닥쳐와도 자기 의지로 이겨내고 더 큰 세계를 열어젖히는 그런 베토벤의 의지 그런 것이 이제 여러 작품이 드러나고 거기에 이제 아버지로 인한 어떤 상처도 또 극복해내는 어떤 내면의 투쟁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생로병사의 전체적인 감정 그리고 시대적 정신 이런 게 함께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조재혁 선생님도 연주하다 보면 본인의 생각, 시대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게 살아있는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악보로 보면은 어떤 음을 어떻게 치고라는 그 지시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 리듬이랑 그렇지만
아까 공병호 선생님이 얘기했을 적에 그 악보대로 너무 정확하게 해서 탈이라고 그랬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악보 외에 그 작곡가의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아는 것이 평생 연구인데 그거를 알아서 그 사람 나름대로 이해를 해서 표현을 해내는 것이 연주고요. 근데 그런 요소들, 개인적인 요소들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기계에다가 시켜서 연주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렇게 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느 사람이 책이나 악보를 보고 이해를 하면 머릿속에서는 벌써 그게 그 사람의 이해가 되지 다른 사람의 이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채워나가고 작곡가들의 의도를 알아갈 때 그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그것은 한 음악가한테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 여정이 될 수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맨날 옛날에 연주했던 것을 보면 새로운 게 보이고 해서 어제 연주한 것도 오늘 다르게 치고 그러는 게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고요. 정말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연습실에 그렇게 오래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언제 인터뷰를 백건우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지금 연세가 조금 되셨잖아요. 근데 그때서 하루에 한 10시간씩 그 방에 들어가시다가 나오시면서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 진행되는 작업이자 그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그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조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저도 좀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예술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과 뭐 현실 생활은 별도다, 그렇게 보는 태도가 있습니다. 조 선생님은 그렇게 연주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세이머 번스타인이라고 미국 그 피아니스트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상영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분 책도 나왔는데 이분 지론이 모든 예술은 그 인생 그 삶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의 체험을 잘 승화시켜서 더 좋은 예술이 나오는 것이고, 거꾸로 그 예술을 통해서 또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불가분의 관계다. 그걸 강조를 하셨는데 거기에 좀 공감을 하고요. 그 베토벤의 음악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베토벤의 삶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네. 또 우리의 삶과 또 베토벤 음악을 또 떼어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베토벤의 그 자유음악가로서의 그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 이제 자유음악가로서의 시작이었다면, 사실 베토벤이 활동할 때는 그 자유음악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훨씬 더 음악가에게 우호적이고 좀 무르익었던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베토벤과 모차르트는 나이 차이가 14년 차이죠. 모차르트가 1756년생, 베토벤 1770년생. 근데 그때 이제 산업혁명 초기인데 지금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때도 굉장히 빨리 변했던 것 같아요. 모차르트 때는 뭐 물론 이제 악보 출판업이 이제 싹 트고 있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피아노가 발전하고 있었지만 또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고, 근데 그 14년 새에 그 굉장히 악보 출판업이 활발해졌고, 그다음 피아노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유음악가로서 모차르트는 너무 빨리 자유음악가가 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한 셈인데, 베토벤은 오히려 순풍에 도출한 듯 출발했어요. 1792년 베토벤이 22살 때 빈에 와서 이제 피아니스트로 일단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때 빈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6,000명, 그다음에 전문 피아니스트를 활약하는 사람이 300명. 그래서 그 피아노 레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또 베토벤이 작곡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 곡을 쓰면 출판업자가 한 대여섯 팀이 몰렸다. 네. 그래서 내가 부르는 게 값이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죠. 다만 이제 개인적인 불행, 청력 상실 때문에 운명과 투쟁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죠. 네. 연주가로서 그럼 그 베토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피아니스트 베토벤은 어땠어요? 모차르트 대비해서 얘기하자면, 모차르트는 좋은 피아노 연주는 그 좋은 느낌과 취향, feeling and taste라고 책에 되어 있는데요. 그걸 담아서 작곡자가 직접 연주하는 듯이 하는 것, 그리고 기름처럼 매끄럽게 흘러야 된다. 그다음 왼손은 정확히 박자를 지키면서 오른손이 적절한 루바토를 구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베토벤은 이런 모차르트 연주법이 좀 구식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음악 딱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비창 소나타나 월각 소나타는 피아노를 두드려 부시듯 하잖아요. 모차르트 연주법과 거리가 먼 건데, 베토벤 볼 때 모차르트는 구식이라 그랬어요. 그 베토벤의 어떤 그 대표작 뭐 이런 걸 하나 추천해 주세요. 저희 그럼 들어보게요. 피아노 곡이요?
32곡의 피아노 소나타는 피아노 음악의 신약 성서라 그러죠. 바하의 그 평균적 클라비어를 이제 구약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조재혁 선생님을 뭐 포함해서 저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이 전곡 녹음에 많이 도전을 했잖아요. 그 앞에서 숙연해지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곡을 뭐 추출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예컨대 84살 된 루돌프 셀킨이 베토벤의 마지막 소나타 작품 111 그걸 연주하는 대목은 정말 숙연해서 눈물이 날 그런 지경이고, 저는 평생 근데 제가 올해 정말 즐겨 가슴 깊이 좋아했던 거는 이번에 조 선생님 녹음에 포함되어 있는 21번 C장조 발투슈타인. 이거는 베토벤이 22살 때 빈에 와서 57살 때 죽을 때까지 35년 동안 고향 본에 못 갔거든요. 근데 그 고향 본의 추억들이 있죠. 아버지한테 혼났을 때 다락방에 올라와서 쌍안경으로 멀리 라인강의 물결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고, 네. 그다음에 라인강의 민요, 어릴 적에 들은 민요 소리도 기억나고, 그런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뿍 담아서 만든 걸작이 발투슈타인 소나타, 특히 3악장인데요. 그 곡을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네. 그럼 이번 앨범 어떻게 선곡하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베토벤을 하자 치니까 또 굉장히 소나타 외에도 곡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곡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반 안에 있는 라이너 노트도 제가 직접 썼거든요. 그래서 제 추억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곡은 언제 제가 접했고, 그리고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추리고 추리니까 이렇게 교과서적인 유명한 소나타들만 남았더라고요. 네. 비창, 열정, 그리고 말슈타인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연주 한 곡 청해서 듣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베토벤의 곡 중에 뭐 한 악장 떠오르시는 거 들려주세요. 어떤 거 들려주시겠어요? 비창 소나타가요. 네. 초기이고 그가 인생의 쓴맛을 사실상 아직은 모를 때에 그 굉장히 열정적인 감정을 쓴 곡이거든요. 그렇지만 희한하게 1악장과 3악장 사이에 껴있는 보석 같은 곡이 있어요. 비창의 2악장. 베토벤은 자기가 서정적인 멜로디를 잘 못 쓴다고 그런 걸 원하면 슈베르트한테 가라라고 그렇게 말까지 했대요. 네. 그렇지만 이 2악장을 들어보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보통 저희가 소나타 하면 이름도 알고 또 유명한 소나타들은 1악장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근데 2악장은 사실 떠오르세요, 악상이? 떠오르세요? 이 곡이요. 팝송에도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아실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과연 이 악장은 어떤 곡인지 직접 지금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조재혁 선생님이 연주해 주시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중에서 이 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연주를 들으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네, 가슴 뭉클해지고 또 이렇게 가까이 들으니까 특별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채원 선생님 느낌이 어떠신지? 네, 정말 평화로운 이 정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전 옛날에 음악다방 많이 갔던 생각 떠오르고요. 그런 세대세요? 그러니까 팝송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미드나잇 블루 이해로 똑같이 차용을 해서 오빠들한테 이렇게 신청곡하고 네네네. 그랬던 생각도 들고요. 영화 얘기를 잠깐 하자면 모차르트는 아마데우스 얘기했으니까 베토벤은 유명한 영화가 불멸의 연인. 베토벤에게 있어서 불멸의 연인은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의견이 했거든요. 참 불멸의 여인이 분분합니다. 그 캔디데이트 3명 정도 아주 유력한 여자가 있다 그랬지만 너무나 많아서 꽂을 수 너무나 없다는 많아서, 예. 그런 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베토벤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여기저기 좀 가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답은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예. 답 없습니까, 이 선생님? 아직도 그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 베토벤이 1812년에 편지 3통을 썼는데 붙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수취인이 누군지 모르고 그다음에 사실은 1812년에 썼다는 건 나중에 알았죠. 연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8월 11일이 월요일인 해가 언제냐라고 학자들이 알아보니까 1812년이다. 그래서 알아냈고 그다음에 그 편지가 나온 데가 저 테플리스라는 동네고 네. 그 편지 수취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당시에 프라하를 거쳐서 테플리스로 올 수 있는 여성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여러 후보들 중에 안토니 브렌타노라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줄리에타 기차르디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그거는 그 베토벤의 그 만년의 비서였던 안톤 신틀러라는 믿지 못할 소식통이 꾸며낸 얘기였고, 네. 네, 그 다음에 테레제 폰 브룬스비크 설이 있었는데 아니고, 테레제 폰 브룬스비크 동생인 요세피네 폰 브룬스비크. 는 한때 사랑한 건 맞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멸의 연이라고 베토벤이 부르질 않았다. 네. 베토벤이 직접 편지에서 불멸의 연이라고 부른 사람은 안토니 브렌타노였다고 매너드 솔로몬이라는 전기 작가가 논증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가장 설득력이 유력하게, 있는 걸로 예.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베토벤의 가곡 중에 안디 갤리테 연인에게 그 작품 번호가 없어요. W5516 이렇게 돼 있는데 W55는 베르케 오네 오프살 작품 번호가 없는 작품 복잡하죠. 머리에 쥐라죠. 그 곡은 기타 반주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가곡이에요. 그런데 베토벤이 알았던 여성 중에 기타를 잘 치는 여성은 안토니 브렌타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맞다. 네. 그래서 저도 뭐 그 사람이 거의 만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뭐 최종적으로 뭐 두 사람한테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물어보기 전엔 알 수 없는 거죠. 아니 누가 됐든 그게 사실 참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궁금하고 재밌고 흥미로울까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작가들의 역할이 참 대단한 연구를 하네요. 그게 몇 번째 몇 년도 수요일인지를 확인하고 네네. 또 어디로 발송이 되고 이런 건데요. 또 불멸의 여인 보면 청력이 이제 상실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리지 않으니까 피아노의 상판에다가 귀를 대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작곡을 했었던 느낌들이 드는데 실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한탄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그 하일겐슈타트 그 유서에 보면은 거기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성격이 괴팍하고 나쁘다 그러지만 나는 항상 이런 것은 아니었다.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성격이 쉽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청각 잃는 것에 대한 증상 중에 하나가 화를 내는 거라 그러거든요. 화나 신경질. 예. 못 알아듣는 척하지만 어르신들이 그 청각을 좀 잃으실 때는 갑자기 오히려 화를 내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베토벤 이 놀라운 것은 그 청각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썼다는 거지만은요. 사실상 음악가들은 그 회로가 좀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면 그게 한 9살까지 된대요. 훈련을 하면 악보를 보면 이 뇌 속에서 손을 안 움직여도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서 알고 있고 그 작곡가도 보면은 어떻게 머릿속에서 들어서 내는 거거든요. 모차르트가 작곡했을 적에 머릿속에서 끝내고 받아 적은 사람이잖아요. 베토벤은 고치고 네.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뇌에 그 회로가 있었기 때문에 작곡이 불가능한 거냐? 그건 아니었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들을 수는 없는 그런 비극은 있었죠. 제가 영화 클립 조금 준비했거든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연주자로서 저런 상황을 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상상밖에 못하죠. 너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저 상황을 재현은 할 수 있습니다. 전자 피아노를 전원을 켜지 않거나 볼륨을 완전히 줄이고 연주를 하고 나중에 들어보면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그 손을 어떻게 놀리면 어느 정도로 소리가 날 것이라는 것이 벌써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재현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나 들려서 정말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하는 미세 조정 같은 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못 들으니까는요. 예. 그 교향악이라는 장르 사실은 뭐 그 이전도 있었겠습니다만 베토벤 하면 교향곡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콘체르트 하우스죠. 음악당의 탄생과 교향악이 함께 가는 것 같은데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의미 있는 교향곡 어떤 걸 꼽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콘서트홀과 교향곡이 함께 발전한다는 선생님 통찰은 정말 좀 공감하고요. 모차르트 시대까지 이제 오페라가 그 음악 예술의 핵심이었죠, 꽃이었죠. 그 오랜 전통이 있는 건데 베토벤도 오페라로 성공해야만 또 이제 궁극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이긴 했어요. 네. 근데 베토벤은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를 썼는데 이게 처음에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베토벤은 모차르트처럼 뭐 자유분방하고 코믹하고 그런 발랄한 캐릭터가 아니었죠. 대중들을 이렇게 뭐 웃기고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얼마나 심각했어요. 비극도 있고. 근데 그 본인이 자화상을 피델리오라는 오페라의 그 주인공 플로레스탄한테 담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엄숙하잖아요.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작을 하라는데 말 안 듣고 죽어도 못 고친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좀 고쳐서 뭐 1814년에 다시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만석이 됐다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오페라의 실패한 것과 교향곡에 주력한 것이 또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베토벤 그 오페라에 들어있던 드라마적인 요소가 베토벤의 교향곡에 들어있어요. 에로이카 교향곡부터 그 인류에게 불과 자유를 갖다 준 프로메테우스와 베토벤 자기를 어떤 그 동일시하는 그런 사상이 에로이카 피날레에 들어있고 5번 교향곡 운명에 그 고뇌를 넘어 환희로 가는 베토벤의 평생의 슬로건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도 드라마 라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피날레 엑산트라고 6번 교향곡 전원은 5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더 확실한 드라마 라인을 갖고 있어요. 1, 2, 시골에 도착했을 때 유쾌한 기분, 그다음에 시냇가의 풍경, 그다음에 시골 농부들의 축제, 그다음에 천둥 폭풍과 내우, 그다음에 이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양치기 감사의 노래, 드라마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페라에 있던 드라마를 이제 어느 정도는 베토벤이 교향곡을 가져왔고 그때부터 교향곡이 클래식의 황제가 되고 베토벤이 교향곡이 왕이 된 거죠. 네. 궁극적으로는 9번 교향곡 환희송가 거기서 그 인류애와 그 환희를 예찬한 것이 궁극적인 교향곡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예. 환희의 교향곡은 특별하게 합창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노래가. 그 모든 표현 수단을 동안 지금 들으시는 게 9번 교향곡의 피날레의 그 환희송가 대목이죠. 그 인습이 갈라놨던 모든 인간들을 하나로 우리 뭉치는 우리 환희를 예찬하는 노래입니다. 심포니가 같이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악기든 성악가든 일단 모여서 같이 소리를 내는 게 심포니라고 말할 수도 있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뜻은 조 선생님 설명 그대로 여러 표현 수단들이 그 함께 어우러져서
커다란 조화를 이뤄내는 게 교향곡의 이상인 거죠. 근데 17세기, 18세기에는 이제 오페라의 서곡이 꾸물꾸물 진화하면서 확대되고 그래서 빠르고 느리고 빠른 어떤 사박자 형태의 교향곡 거기다 춤곡 미누에트를 넣어서 하이든이 표준화한 게 교향곡이 됐는데 그건 이제 순수 기악곡이죠. 그냥 오케스트라를 위한 소나타를 교향곡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베토벤은 그런 전통과 인습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교향곡의 원래 이념, 그러니까 합창과 4부 그 솔로 성악까지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교향곡을 이제 만들었다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네. 거부감도 없지 않았죠. 예. 저희 이제 불콘서트 2부로 베토벤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조재혁 선생님은 뭐 수많은 그 아티스트들, 클래시컬 음악 그 작곡가들과 교감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꼭 집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조재혁 선생에게 있어서 베토벤이란 어떤 아티스트입니까? 저희가 꼽고 싶은 면모는 유머예요. 베토벤의 유머. 그 초기 작품에 보면은 그 음악 안에 얼마나 배꼽을 잡고 바닥을 구를 만한 유머적인 요소들이 많은지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7번을 보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음악을 너무나도 재밌게 이렇게 써놓은 것이 많은데요. 7번이 그렇게 된 다음에 8번도 비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베토벤도 여러 가지 물론 감정을 가진 인간이었고 그를 높이 칭송하는 그 불굴의 의지와 싸움도 좋지만 그분의 나중엔 잃어버렸던 그 유머, 그것도 참 좋은데. 그러니까 조재혁 선생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1802년 베토벤이 만 32살이 되기 직전에 빈 근교의 하일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씁니다. 유서를 쓴 것은 그 6년 전에 발병한 그 청력 이상 그게 더 이상 치료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첫째 음악가로서 그동안 쌓아온 캐리어가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교향곡 1번과 피아노 협주곡 1, 2번을 썼고 피아노 소나타, 현악상주 등등 여러 곡을 발표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이제 우뚝 설 때 이제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로서 이제 끝장이 날 수 있다. 둘째는 외로워질 수 있다. 나는 사실은 다정다감하고 사람과 어울리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 귀가 먹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얘기하냐. 사람을 피하다 보니 괴팍한 놈이라고 이제 지켜서 외로워졌다. 그래서 유서를 쓰는 건데 두 동생 앞으로 쓰는데 쓰다가 저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내 안에서 솟아오른 예술을 밖으로 꺼내놓기 전엔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내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다. 죽음이 언제든 와라. 그럼 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작품을 쓰겠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작품을 쓰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류를 향해서 연설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여 그대와 같이 불행한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내가 인간이란 이름에 값닿는 인간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으라. 네.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이 그런 정신을 담고 있으며 또 지금 우리가 암만 힘들어도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베토벤의 유서가 SNS에 유행처럼 다 돌았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만큼 어떤 이 글을 통해서 뭔가 용기와 영감을 얻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베토벤과 교감하면서 그 유머를 좀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느껴봅니다. 오늘 두 분 어렵게 모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마이크 좀. 예, 객석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제 책이나 아니면 음악으로만 듣던 모차르트, 베토벤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알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음악들 내지는 뭐 흔히 얘기하는 클래식, 고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또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숙하고 또 가볍고 가볍다는 의미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이라는 그 장르가 엔터테인먼트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학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인류가 이렇게 놓은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쉬운 방법으로 이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아도 되듯이 요즘은 또 인터넷이랑 그런 소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들으시면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 접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 쌓여가는 그것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외국어 같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 외국어 처음에 모르는 외국어면은 노이즈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 단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 노이즈 중에 단어 자기가 아는 게 하나 나오면 딱딱 그게 많아지면서 보캐블러리가 늘고 그게 문장이 되고 그러다가 그 단원이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외국어 배우기도 음악이랑 똑같아서요. 더 넓은 음악의 영역에 망연자실할 수도 있고 경이롭게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음악을 계속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만큼 더 모르고 오래 많이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게 자주 접해보시고 네. 요만큼씩 알아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공자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우리 저자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네. 예. 네, 뭐 강요해서 될 일은 절대로 아닌 거 뭐 그걸 아실 거고요. 뭐 어른들이 좀 먼저 좋아하면 애들 좀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제 경우는 우리 돌아가신 누님이 자주 들으시는 걸 그 등너머로 초등학교 때부터 듣다가 익숙해졌고 조금 알게 되니까 더 알고 싶고. 그러니까 클래식을 아는 만큼 들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만큼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다는 느낌이 만큼 들게 되면 그때도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 비슷한 건데 하나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 처음 듣게 되는 단어 그게 뭐냐? 뭐 굳이 구체적으로 권하자면 뭐 모차르트 마술피리. 예, 오페라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오페라고요. 그 만화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BBC에서 만든 그 마술피리라고 한글로 치면 딱 나와요. 그걸 그 부모님이 보면서 재밌다 그러면 애들이 와서 또 뭐야 그러고 그러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된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주 베이토벤, 모차르트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1부, 2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예, 저자이신 선생님부터 오늘 함께 해주신 느낌 좀 여쭈겠습니다. 네, 오늘 뭐 TV 책방 북소리 200회 불러주셔서 참 영광이었고, 그다음에 조 선생님, 공배호 선생님 음악 가까이서 들으면서 대화 나눠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함께 교감해 주신 여러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어떻게 PD 하시고 그런 무시무시한 프로그램 하셨던 분이 이 음악 책을 쓰시는지 저는 지금도 아주 저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요. 예, 그만큼 그 사랑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 막 위기감도 막 느끼면서요. 그 음악가인데 그 음악가가 아니신데 음악에 대한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는 누가 저보러 무슨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서 책을 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요. 느낌이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악에 대한 얘기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더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저자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들린다고요. 정말 깊이 사랑하는 음악에 대한 애정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얘기 나누면서 뭔가 미진해 분명 그런 네.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책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클래식 400년의 산책 2권이고요. QR 코드가 다 있어서 정말 듣고 싶은 음악 바로바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예. 미진한 부분은 책으로 메꿔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책 펴놓고 읽으면서 음악도 듣고 그렇게 되면 정말 온몸으로 체감하는 클래식의 경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조재혁 선생님의 연주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작품 번호 53 중에서요. 3악장 론도 청해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멋진 시간 만들어주신 두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래식은 가사가 없어도 들으면서 내가 한 가지 가사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백 가지의 생각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어떤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그 창조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현장에 와서 또 그걸 직접 들으니까는 더욱더 큰 그 감동이 오고 클래식에 대해서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정확한 뭐 자세한 정보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접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 이런 배경도 있구나, 이런 지식들을 알아가면서 더 재밌어지고 관련해서 더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클래식은 막 마음의 평안, 안정감을 위해서 듣는다 하는데 사실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대중음악보다 클래식이 더 좋은 게 사실 공연장에서는 막 무조건 음악만 들어야 되니까 사람들 다 완전 얌전히 있으면 좋고 막 다들 막 뭔 스치는 소리만 나도 예민해지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음악가와도 소통할 수 있고 공연장보다 더 그냥 와닿았다 그래야 되나?